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게 되면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 당연히 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유가니까 유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까지 60달러를 넘었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60달러는 많이들 얘기하는 걸로 미국의 셰일 오일을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단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사실 레벨 부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유가의 WTI, RSI만 놓고 봤었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70%를 갖다 이미 상회를 한 상태고요. 14일 평균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80%를 상회했기 때문에 가격의 레벨 부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사우디의 감산도 감산이겠지만 미국 쪽에서의 추가 부양책이라든가 바이든의 억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쪽 텍사스 쪽에서의 한파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셧다운을 갖다 발생시키면서 가격 측면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갖다 올려왔는데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레벨 부담은 있지만은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은 맞다라고 여전히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사실 저희는 좀 변동성에 주의하자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일단은 어제도 오펙 플러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4월부터는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에 있어서 이제부터 속도 조절을 갖다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줬거든요. 마침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유가가 조금씩 레벨 부담을 갖다 느끼는 모습들을 갖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절성 이슈였었던 텍사스주의 한파 역시도 이게 단기적인 이슈이고, 특히나 이게 원유의 공급 차질을 갖다 미쳤지만은 마찬가지로 정유시설에도 셧다운을 갖다 일으켰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허리케인을 갖다 받았었던 영향을 갖다 고려한다면은 처음에는 원유 공급 차질,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정유시설의 공급 차질 영향을 갖다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 같은 변동성에 있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6월 18일 날 있을 이란의 대선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유가의 상고 하저를 갖다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오펙 플러스나 바이든의 이제 셰일에 대한 억제가 상반기 때 유가를 올린다면은 하반기 때는 오히려 바이든과 이란 간의 핵협정이 좀 더 원만하게 풀린다면은 유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 시장의 컨센서스고, 6월 18일 날 이란 대선에서 이란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조금은 우리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겠고요. 2013년 때도 마찬가지로 이란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푸콜 레이쇼도 역시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갖다 보였습니다. 이번 역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격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되지만 방향은 아무튼 위로 조금씩은 잡힌 것 같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굉장히 관심을 끄는 원자재가 구리입니다. 8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그 구리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게,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건 그 경기가 회복되는 걸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 구리가 가격이 오르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만 될까요? 일단은 지금 구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분명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예. 지난해부터 저희는 연간 전망이나 지난 8월 달에 자료를 통해서 구리에 있어서 새로운 봄날이 왔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중국 쪽에서 수요가 먼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됐었고, 중요한 거는 광산단에서 수급이 타이트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졌었습니다. 분명 정광단에서 광산들의 조업은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류 측면에서 조금 타이트한 부분,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강한 부분, 특히나 이번 춘절을 갖다가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엔드유저라든가 또는 미드스트림 단에서 가공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조업을 갖다 계속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수요를 계속 지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고요.
방향성 측면에서 어쨌든 이러한 경기 방향성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구리에 있어서는 저희는 좀 상고하저에 좀 방향을 갖다가 놓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조금 나중에도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중국이 정말 경기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하반기 때도 이끌어줄 수 있을까? 3월 달 양회에서 뭔가 긍정적인 뷰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의 상고하저의 방향, 즉 기저효과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유동성의 기저효과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향성에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파티를 즐기되 하반기에 있어서는 조금씩 조심하자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상반기까지는 그냥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거를 용인을 하고 하반기 때 좀 많이 여러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JP모간이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원자재 사이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슈퍼사이클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2000년도에 초반서부터 중국을 비롯한 이 신흥국들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유가가 150불까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자,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고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슈퍼사이클의 근거들을 갖다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결과 예. 사실 지난해 저희가 바라봤던 방향과 거의 일치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약달러 그리고 중국의 수요 모멘텀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 방향성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근거들이 나왔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금리 환경이 유동성을 갖다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면서 시장을 갖다 더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이고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근거들에 있어서도 저도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방향성 때문에 모든 원자재들이 회피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앞서 언급드린 구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저희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중국에 대해서 2000년부터 특히 2005년 때 중국의 빅사이클이 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긴 한데 지난 1월 달에 중국의 지방정부 양해가 있었거든요. 3월 달 중앙정부 양해에 있어서 31개 지방정부들이 양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정부의 목표치들이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는가? 친환경 인프라는 분명 부합을 했었거든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부합을 했지만은 다만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이 부동산 단에서는 조금 전년 대비 목표치가 좀 하향된 점. 지하철 인프라는 더욱더 확대될 수 있지만은 지하철 이외의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는 목표치가 대다수가 좀 하향된 점들이 어떻게 보면 2010년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약간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되는 부분이겠고요. 어쨌든 좀 더 3월 달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양해를 갖다가 빅사이클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2023년까지도 페드가 금리를 갖다 정책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국면인 것 같다. 동의는 하지만은 다만 우리가 좀 구간별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구간별로 조심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빅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그 물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쪽 입장에서 얘기는 뭐냐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도 CPI 그러니까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건 한 3%대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150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봐야 7, 80불 정도 되면 여기에서 크게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 물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 단순하게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결국 원자재에서 인플레이션을 갖다 견인하는 자산은 유가거든요. 근데 유가를 놓고 본다면은 앞서 언급하신 대로 유가의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지금 사실 과거와 석유 시장이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과거에는 사실 수요가 좀 더 압도적인 시장이었었습니다. 다만 캐펙스 사이클을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 2024년 또는 2025년까지는
공급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캐펙스 사이클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현재로서는 유가가 뭔가 과거만큼 압도적으로 나오기도 어려운 국면이겠고 인플레이션의 굉장한 압력 역시도 사실 지금은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두드러지게 나온 것이지 이게 무언가 엄청난 임팩트를 줄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어쨌든 유가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바로 오펙 플러스입니다. 근데 오펙 플러스도 이권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물론 이러한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뒤바뀔 수는 조금 틀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 지금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희 쪽은 계속 상고하저에 좀 방향성을 갖다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좀 다만 상반기 때 좀 그 압력 자체가 굉장히 좀 클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시장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수요 업종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요 업종을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로만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자산들 관련돼서 있을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시클리컬 단에서도 좀 더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만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의 에너지 공급 업체들이 조금은 수혜를 갖다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정도로 저희는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미국의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특히나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는 부분이 러시아 쪽의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탈 단에서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 메탈이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움직임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메탈 예. 가격이 움직이긴 했지만은 앞으로 다만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판가 인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결국 원자재 단에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의 정가 효과는 분명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단에서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들 역시도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는 여전히 상반기 때 인플레이션 베팅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께서 안전자산 입장에서 비트코인보다는 금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비트코인보다 금이 낫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달러가 반등하는 상황, 즉 달러가 강세가 출현하는 상황에서는 좀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통해서 조금은 해지가 필요하다라고 좀 접근을 했었던 거고요. 예. 다만 전제 조건이 사실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다만 왜 그러면 달러 강세 출현 시에 비트코인보다 금이 그나마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드리자면은 우리가 2019년 때를 갖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5월에서 6월 달에 비트코인이 분명 금이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실질 금리 자체가 내려갔었을 때 두 자산이 모두 다 해피하게 날아갔었거든요. 예. 근데 6월 이후부터는 달러의 반등이 나오면서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데 달러 반등 때문에 비트코인 오히려 눌리는 현상들이 나왔었습니다. 반대로 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의 영향 때문에 계속 가격을 갖다 지켜주면서 오히려 그 달러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갖다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자산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가 탐구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방향성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지만은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시장에 있어서 적격성 측면, 즉 시장에 통념된 이런 관념들이 아직까지는 뭐 안전자산이라든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바가 조금은 아직까지는 금보다 크지 않고 시장의 규모 역시도 금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깨져나가는 과정까지는 조금은 더 이제 여전히 해지 측면에서는 금이 조금은 유효하지 않은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금은 2000년 넘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니까 당연히 뭐 말씀하셨던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자재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상품 ETF도 굉장히 많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 상품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는 투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좀 그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만약에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린다면 예. 지금에 있어서는 저희는 기대와 사실 어느 정도의 걱정이 사실 조금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반기까지 봤을 땐 저희는 여전히 기대가 좀 더 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러면 안전자산 이 리스크를 해지하면서도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따라가는 자산을 갖다가 찾자 이러한 자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원자재는 그러면 은인데 최근에 은은 레딧 이슈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다가 겪은 바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ETF가 더 매력적일까? 그럼 은 현물에 투자하는 뭐 SLV 같은 ETF가 좋은가? 내지는 광산 쪽에 치중하는 SIL이 좀 더 좋은가를 갖다가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로 본다면 저희는 좀 SIL이 조금 더 낫다라고 좀 접근을 갖다 하고 있고요. 예.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SLV 측면에서는 은현물 즉 담보에 있어서 런던 쪽의 금속 시장을 갖다가 좀 담보를 잡고 있는 측면들이 있겠는데 요게 요 최근에 조금은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 즉 일단 담보 측면에서는 좀 쇼티지가 날 수 있다라는 식의 시장의 우려들이 섞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부 기관들에서는 관련돼 가지고 공지를 갖다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고 과거 우리가 작년 3월달에 유가 관련 ETF에 투자하셨다가 LP 물량이 딸리면서 괴율이 커졌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광산 기업이나 또는 은을 생산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된 SIL ETF가 조금 더 은의 방향성에는 좀 더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대안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